자, 그 이제 파트 2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파트 2 시작이 될 거고, 뭐 예전에 하던 대로 그 금요일날 오전 물리화학, 오후 무기화학,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오전 분석화학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물리화학은 이제 파트 안에서 그 뭡니까 연력학하고 속도론까지는 끝났고, 이제 파트 2는 양자역학이 이제 거의 다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 관련된 얘기를 물리화학 파트 2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양자역학 파트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 군데예요. 이제 제일 앞에 부분, 그 양자역학의 서론에 관련된 부분이죠. 학생들이 이게 생각보다 서론이라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 서론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요번 챕터하고 그 다음 챕터가 사실은 양자역학의 서론 파트에 해당이 되는데, 요 두 챕터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파트,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분자 오비탈이나 원자 오비탈 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거니 생각하는데, 실제 그 파트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파트가 어디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일 수도 있는 게 어디냐면 분광학 관련 파트예요. 그래서 회전분광학, 진동분광학, 진동회전분광학, 그래서 이 분광학 파트하고 양자역학 서론 파트하고 이 두 파트가 전체 양자역학 출제 문제의 한 60%, 70% 정도 차지한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고, 나머지 파트들이 한 40% 정도, 30% 정도, 그 정도 범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이 중요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어마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왜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오히려 서론 파트보다도 조금 적게 나오느냐? 그 이유는 단순해요.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봤자 너무 전형적인 문제만 만들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변별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에서 나오는 양이 학교에서 중요성을 느꼈던 것보다, 학교에서는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 얘기가 거의 80%죠. 근데 오히려 임용 시험 문제에서는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분광학하고 그 다음에 앞에 양자역학 서론에 관련된 문제가 전체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식의,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는 약간 역전된 듯한 문제 출제 빈도수를 갖다가 가져요. 그 이유가 맨날 얘기하듯이 임용에서 시험 문제를 만들려면은 일단 중요해야 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계산기 없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채점의 객관성. 채점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채점했는데도 표준 편차 없이 비슷하게 채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관식이. 그래서 그런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중요해야 돼. 뭐 이런 식의 그 조건을 갖다가 다 두루 만족시키는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 파트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제 중요도에 비해서는 조금 빈도수가 적어요. 조금 빈도수가 적다는 얘기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안 나왔으면 안 가르치지. 여러분들한테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느꼈던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좀 작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교에서는 한 7, 80% 차지했었는데 양자역학 파트에 임용에서는 한 40% 정도 차지한다 보시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쭉쭉쭉쭉 지나갔었던 양자역학 서론 파트가 오히려 시험 문제에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자역학 서론 파트가 여기서 이번 단원에서 배우고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데,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상자 속 입자 있죠. 조화진동자 있죠. 그 다음에 회전운동 있죠. 이거 시험 문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회전운동하고 진동운동은 뒤에 나오는 회전분광학, 진동분광학의 백그라운드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계돼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자 속 입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험 문제 출제된 횟수가 말할 것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요 양자역학 서론 파트를 보다 보면은 뭐 중첩, 그 다음에 가관 측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서론 파트의 제일 앞에 부분은 역사가 나와요.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그 역사가 나옵니다. 역사만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뭘까?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양자역학을 갖다가 이 양자역학에서 역사적 발전 순서가 결국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인류가 양자역학을 접하면서 사고가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고의 발전 과정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서론 파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양자역학은 수학의 그냥 향연일 뿐이에요. 수학만 난무할지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 위주로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럼 당연히 임용에서는 암기 위주로 공부해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임용은 이해하고 결국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죠? 계산 문제가 많아요. 뭘 서술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리화학에서 뭐 서술하라고 나오는 문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거의 20년 전, 30년 전인가? 그래요. 물리화학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근데 그 푸는 문제, 응용 문제인데 이해가 바탕이 안 되면 당연히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해를 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발전 관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양자역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파트도 조금 비중을 두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만 역사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죠. 이게 역사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역사를 양자역학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들이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결국은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고전역학의 실패와 그리고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갖다 쭉 서술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고전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고전역학은 이제 뉴턴의 운동 방정식서부터 시작해죠.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이 있고, 이제 그거에, 뉴턴의 운동 제1, 제3법칙이 있으면서 그거에 연관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발전이 나오는 거예요. 뉴턴의 역학 이전에는 과학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술은 있죠. 장인으로부터 장인으로, 장인에서 그 제자로 전수가 되는 기술은 있을지언정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그 다음에 운동 제1, 제2, 제3법칙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걸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 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인간은 모든 걸 다 알았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 다 꿰뚫었다. 더 이상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한마디로 인류가 일종의 자만에 빠진 거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췄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만, 잡다한 해석을 하는 것만 남았지 우리 인류는 모르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무렵에 대부분 그런 식의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경종을 울렸던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흑체 복사입니다. 흑체 복사를 통해서 흑체 복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뭘 알게 되느냐. 우리 인류가 아직도 모르는 게 뭔가가 있구나. 인류가 아직 어떠한 자연현상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양의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었던 게 바로 이 흑체 복사에 관련된 실험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흑체라고 얘기하는 건 뭐고 흑체 복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흑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어느 한 파장의 빛도 투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블랙바디라는 용어예요. 블랙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흑체 혹은 블랙바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열적 평형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복사 에너지, 즉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흑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한 후 열적 평형 상태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할 수 있는 물질, 그걸 갖다가 블랙바디 혹은 흑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블랙바디, 흑체에 가장 가까운 물질이 뭐냐면은 바로 혹성이나 행성이에요. 즉, 뭐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행성, 달 같은 위성, 혹은 아니면 태양 같은 항성, 얘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떠한 빛도 투과를 못 시키죠. 지구에다가 빛을 쏴줬는데 지구 뒤편으로 통과하는 빛이 있다.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죠. 지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다 흡수가 되죠. 다 흡수가 되고, 지구는 자신의 열적 평형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빛에너지 형태로 외부로 방출을 시키고 있는 거죠. 태양도 마찬가지죠.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고, 태양 자체 내에서 그 핵융합 과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일정한 온도 이상 안 올라가요. 태양의 온도가 계속 핵융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온도가 이상 안 올라가요.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열적 평형 상태에 어떻게 도달하고 있느냐? 핵융합을 하면서 그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을 뭘로? 빛에너지 형태로 외부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서 일정한 온도를 갖다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행성, 위성, 항성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뭐에 해당이 된다? 흑체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는 그럼 없냐? 있죠. 지구상에서 흑체에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뻘겋게 달궈진 금속 공이 흑체에 가장 접근한 모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금속 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얘를 1000K, 2000K로 가열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빨갛게 되면서 빛을 방출하죠. 그리고 그 금속 공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할 수 있죠. 그리고 금속 공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고 있죠. 그래서 가열된 금속 공이 아주 전형적인 흑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흑체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행성, 항성, 위성, 혹은 아니면은 빨갛게 달궈진 금속공, 이런 애들이 방출하는 빛에너지를 갖다가 분석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빛을 방출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방출되는 빛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흑체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흑체에 복사된 에너지를 갖다가 파장별로 분석을 해봤더니만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런 식의 특성을 갖더란 얘기예요. 파장과 에너지 덴시티 사이의 상관관계를 봤더니만 모든 흑체들은 항상 이런 식의 에너지 밀도 곡선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분석해서 알아낸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은 실험적인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온도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별의 온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구상에서 실험을 할 때는 아까 제일 흑체에 가까운 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빨갛게 달궈진 금속공이 흑체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금속공의 온도를 300K, 500K, 700K, 1000K, 2000K 이런 식으로 금속공의 온도를 바꿔가면서 그 금속공에서 방출되는 빛을 갖다가 파장별로 분석을 해봤더니만 이런 식의 빛에너지 분포 곡선이 나오더라라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알아냈었던 법칙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었던 빈의 법칙하고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에요. 그럼 빈의 법칙과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내용이지 물리화학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흑체 복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고전 역학이 실패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로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빈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도하고 이게 흑체의 온도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K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 3000K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1000K와 3000K의 흑체가 있는데 빨갛게 달궈진 금속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별에 가서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빨갛게 달궈진 금속공이 있는데 1000K짜리 금속공하고 3000K짜리 금속공에서 나오는 빛에너지를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 중에서 최대 빛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덴서티가 최대가 되는 파장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람다 맥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람다 맥스하고 온도 사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수예요. 상수니까 결국은 T는
T와 람다 맥스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알아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실험적으로 알아낸 거예요. 지구상에서 빨갛게 달궈진 금속공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만 그 금속에서 복사되는 복사 에너지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더라. 금속공의 온도하고 그 금속공에서 방사되는 빛 에너지에 최대 에너지를 나타내는 파장, 람다 맥스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알아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뭐냐면, 자, 에너지의 총량, 빛 에너지의 총량은 예를 들어서 1000K다. 그래서 1000K의 에너지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 흑체가 방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흑체가 방사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은 무엇과? 온도의 사승과 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게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뭘 통해서 알아낸 거죠? 경험 법칙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법칙. 지구상에서 빨갛게 달궈진 금속 공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만 빈의 법칙 혹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관찰을 갖다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890년대, 1870년대, 80년대 뭐 이때의 무렵이에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서 사용을 했느냐? 천체 물리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1차적으로 천체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디에서 사용을 하느냐? 태양의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돼요. 태양이 흑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태양이 흑체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를 분석을 해서 람다 맥스를 측정하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람다 맥스를 알면 그 항성의 온도를 갖다가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도착하는 지구상에 도착하는 태양빛이 있을 때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스펙트럼 상에서 람다 맥스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태양의 온도를 갖다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갖다가 측정하는데, 별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빈의 법칙,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사용을 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심지어는 어디에도 활용이 되느냐? 지금 지구상에 도착한 빛 에너지의 총량을 갖다가 우리가 지구상에 도착한 빛 에너지의 총량을 알아요. 그 다음에 온도를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람다 맥스를 측정하면 온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온도를 갖고 있는 흑체가 발생이 돼야 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뭐하고 비교를 갖다가 해주느냐? 지구상에서 관측이 되는 빛 에너지의 총량하고 비교를 갖다가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둘을 비교하면 뭐가 나오죠? 대충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거나 별의 온도를 측정하거나 이런 용도로 이거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이 경험 법칙들을 사용을 갖다가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체 물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천체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 법칙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구에서 어떤 별에 가보지 않더라도 그 별의 온도가 얼마인지, 지구에서 그 별까지 가보지 않고 난 다음에도 대충 거리가 얼마 정도 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먼 별만 아니라면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갖게 되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19세기 말에는 이게 어마무지하게 유명한 법칙이었던 거예요. 아주 핫한 거죠. 핫한 법칙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가져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 있으면 그 법칙을,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가지고 이 법칙은 왜 성립이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달려듭니다. 왜 빈의 법칙,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지, 흑체 복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론이 필요한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연구를 갖다가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하나가 거기에 도전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에 나오는 그 레일레이 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과학자고,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럽 물리학계를 갖다가 뭐 당시 유럽 물리학계면 세계 물리학계죠. 지금처럼 뭐 아시아도 과학을 잘하고 미국도 과학을 잘하고 유럽도 과학을 잘하고 이런 식이 아니죠. 그냥 과학하면은 학문하면 유럽이 모든 걸 통일하는 시대였으니까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물리학자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뭡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물리학자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레일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인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지인을 데리고 이제 연구를 갖다가 합니다. 흑체 복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연구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 흑체 복사라는 이 원리, 흑체가 빛을 방출을 하게 되는데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자기파죠. 바꿔서 얘기하면 전파입니다. 전파. 빛은 전파예요. 빛과 전파, 우리가 생각하는 라디오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빛하고 본질이 다 똑같아요. 둘 다 전자기파입니다. 다만 텔레비전 송출을 하거나든지 무전을 한다든지 라디오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라디오파는 굉장히 장파장인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빛, 눈에 보이는 빛은 단파장인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파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전부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수직적으로 오실레이션을 해요. 진동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기장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기장이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감소를 하게 되면 전자기학에 의하면 유도 자기장이 발생이 돼요. 오실레이션하는 진동하는 전기장에 의해서 유도 자기장이 발생이 되는데 그 유도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을 하면 진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은 그것에 수직한 방향으로 오실레이션 하면서 전파를 갖다 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전자기파 혹은 전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파장이 짧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빛이 되는 거고 보통 가시광선 하면은 우리가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즉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장이 수 미터서부터 시작해서 수 킬로미터 정도까지가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터에서 킬로미터 단위를 가지면은 요 녀석들이 이제 우리가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 파장을 가지면은 이게 가시광선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빛이에요. 전자기파고, 빛이고 전자기파고 전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흑체에서 이러한 전파가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발생이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당시 과학계들은 여기에 플러스 차지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입자가 있어요.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죠. 쌍극자가 진동을 합니다. 쌍극자가 진동을 하면 쌍극자의 진동의 결과 무엇이 발생하게 되느냐? 일종의 전자기파가 발생하게 된다. 즉 흑체 내에 있는 쌍극자의 진동이 전자기파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인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한 입자를 갖다가 놨다라고 합시다. 가상의 입자입니다.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가상의 입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가상의 입자는 이쪽에서부터 뭘 받느냐면 반발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는 인력을 받죠.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요 정도의 합력을 받아요. 얘가 무슨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전기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기력에 의한 힘의 세기가 요 정도를 갖다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에 얘한테 빈 공간이지만 얘한테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장, 영어로 뭡니까? 일렉트릭 필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필드라는 용어를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장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입자를 갖다 놨더니만 얘가 이쪽에 있는 쌍극자로부터 전기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얘는 전기장 내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진동을 하는 과정에서 진동을 하게 되면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죠. 자, 얘가 좀 더 늘어났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늘어났어. 진동을 하면서 쫙 퍼졌어.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마만큼의 심력, 반발력을 받아요. 이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인력을 받죠? 요마만큼의 인력을 받아요. 이게 각도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보다 각도가 좁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합력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 있는 쌍극자가 진동을 하는 과정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줄어들었다, 멀어졌다, 줄어들었다 할 때마다 얘가 느끼는 힘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를 갖다가 반복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느끼는 전기력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오실레이션 한다, 진동을 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진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갔다 이렇게도 가죠. 그럼 만약에 얘가 움직이다가 이제 더 많이 다가왔어. 더 많이 다가와서 얘네 둘이 합쳐졌어. 플러스 위치하고 마이너스 위치가 합쳐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기적으로 제로가 되죠. 얘가 느끼는 전기적인 힘의 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갔어. 더 나가가지고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인력을, 이쪽 방향으로 반발력을 받죠. 그래서 합력의 방향이 이렇게 되죠. 한마디로 고정된 지점에서 느끼는 전기 장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계속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고 방향도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전기 전파라고 얘기하는 거, 전자기파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죠? 전기 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늘었다 감소하는 것이 곧 전기 장이다, 전자기파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쌍극자가 진동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발생시킨다? 공간 내에 전자기파를 진행하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진동하는 쌍극자가 전자기파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흑체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빨갛게 달궈진 흑체 내에는 진동하는 쌍극자가 있고 이 진동하는 쌍극자가 복사 에너지, 즉 전자기파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파장이 람다인,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 볼 거. 그 다음에 요거 나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할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초에 10번 진동을 해요. 그럼 여기서 느끼는 여기서 느끼는 전기 장의 세기도 1초에 몇 번 진동을 할까? 10번 진동을 하겠죠. 얘가 1초 동안에 10번 늘어났다, 줄었다, 늘었다, 줄어들었다를 반복을 하면 여기서 느끼는 전기장의 세기도 1초에 10번 진동했다, 10번 줄어났다,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자기파의 프리퀀시하고 그 다음에 흑체 내에 존재하는 쌍극자의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동조되어 있다, 같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쌍극자의 프리퀀시가 100회면은 그로부터 발생이 되는 전자기파의 프리퀀시도 어떻게 된다? 100회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체 내에 존재하는 쌍극자의 진동수와 그 다음에 그 쌍극자로부터 발생이 되는 빛의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서로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일레이로 들어갑시다. 레일레이하고 진스는 그러한 이해의 바탕을 두고 복사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빛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흑체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이론적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결국은 진동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흑체 내에 있는 쌍극자의 진동 에너지의 평균값, 그러니까 블랙바디 흑체 내에 있는 전기 쌍극자 진동 에너지가 결국은 전기 쌍극자에 있는 진동 에너지가 결국은 무엇으로 변환이 된다? 복사선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사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이다.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 쌍극자 진동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복사선의 빛 에너지에 해당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서 방출이 되는 거니까 흑체 내에 있는 진동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하게 되면 그것이 곧 뭐에 해당이 된다? 그 흑체 내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의 측정값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 에너지의 평균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진동 에너지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서 있는 쌍극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한 공간 내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니까 이 진동자는 무슨 진동자에 해당이 되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파에 해당이 돼요. 정상파의 파동을 갖고 있는 진동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 에너지는 이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는 일단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주파수에 비례하는 에너지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하는 값을 갖느냐?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을 갖다 가져요. 이거 정상파 에너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파의 진동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파의 진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파수에 비례하는 에너지 값을 갖고 있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 에너지 값을 가져요. 이거 고전역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전역학, 당시 사람들은 고전역학 사람이니까 고전역학의 정상파의 진동 에너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상파의 진동 에너지는 이러한 특성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전역학에서 얘기하는 정상파의 진동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진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한대까지의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0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값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갖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정상파의 진동 에너지는 0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연속적인 값을 갖는 어떠한 물리량이 있을 때 그것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가 있는데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을 곱하고 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을 갖다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확률이 어떠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 특정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혹은 관찰할 수 있는 확률, 가질 수 있는 확률이죠. 정확히는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만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 볼츠만 분포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볼츠만 분포 곡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고 있는 이겁니다. 그래서 볼츠만 분포 곡선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익스포넨셜에다가 마이너스 KT에다가 이 바이브레이션, 요게 특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근데 이거는 확률에 비례하는 값이 되는 거고 정확히 이게 확률이 되려면 뭘로 나눠줘야 되느냐? 합산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확률의 합산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에다가 이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요거는 특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에 비례하는 어떠한 값이에요. 그 비례하는 어떠한 값을 갖다가 다 합치면은 비례값의 총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비례값의 총량에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에 비례하는 어떠한 값, 요걸 나눠주게 되면 이게 곧 뭐가 되느냐? 어떠한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 probability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볼츠만 분포 곡선에서 어떠한 에너지, 이게 뭐 여기서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병진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특정한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확률에다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갖다가 곱해주죠. 그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특정한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를 갖다가 곱해줘요.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가질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서부터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에다가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을 곱하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의 평균값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의 평균값을 갖다가 구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리어레인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차피 이건 지금 이거 적분한 값은 뭐예요? 상수죠, 상수. 적분을 하면 이거는 결국은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상수는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분기호 바깥으로 빼주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에다가 E 바이브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dE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몰아서 위쪽에다 써주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에다가 E 바이브레이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E 바이브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dE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 람다를 갖고 있는 혹은 어떠한 특정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진동자의 평균 진동 에너지를 갖다가 구한 거예요. 자, 근데 그 평균 진동 에너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요런 식으로 해준 거죠. dE, d 람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걸 갖다가 요런 식으로 에너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파장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덴서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덴서티를 갖다가 그림을 갖다가 그려봤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한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레일레이가 실험을 해서 이론적으로 유도를 해서 얻어진 결과를 갖다가 플러스를 한 결과예요. 근데 흑체 복사에서의 에너지 덴서티는 어떻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특정한 위치에서 람다 맥스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감소되는 패턴을 갖다가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 이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레일레이하고 진스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시 고전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흑체 내에 존재하는 쌍극자의 진동이 전자기파의 원인이고 따라서 쌍극자의 평균 진동 운동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그것이 그 진동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복사열과 복사 에너지와 동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논리적인 모순도 없고 논쟁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 수학적인 유도 결과가 실험 결과와 불일치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유럽에 알려지지도 않은 과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네가 바보라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 믿겠죠. 야 내가 하면 좀 다를 거야 하면서 달려붙는다든지 어이 저런 바보 같은 놈, 저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발표하고 있네. 지 실패했다는 논문이 저게 논문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레일레이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죠? 당시 유럽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이나 파인만 정도 취급을 받는 대단한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난 실패했다라고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게 논문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안 돼 진짜? 레일레이도 안 된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해가지고 왜? 레일레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약 유럽 그 과학계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최고를 누른 거니까.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거에 달라붙기 시작해요. 흑체 복사의 미스테리를 갖다가 내가 풀어가지고 한번 떠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유럽 과학자들이 여기에 미쳐서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 나가 떨어져요. 한 10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달려들었는데 다 실패해요. 다 실패. 논문이 하나같이 이래서 안 되더라. 저래서 안 되더라. 되는 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외선 파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 즉 단파장 영역으로 갔을 때, 자외선 영역으로 갔을 때 기존의 이론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의 과학적인 상식에 파국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외선 파국, 울트라 바이올렛 카타스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극복을 누가 하게 되느냐? 프랑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아까 당시의 인류의 과학 수준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폭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물론
주파수에도 비례하지만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0서부터 무한대가 가능하고 따라서 에너지도 어떻게 된다? 0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했던 게 당시의 과학적 상식이었죠. 프랑크는 이 상식을 깨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는 어떻게 했느냐? 대담한 가설을 제안을 합니다. 어떤 가설을 제안을 하느냐? 진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 쌍극자의 진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자신의 주파수에 비례하는 어떠한 값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값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유는 모른다. 이유는 몰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얘기야. 진동 에너지가 0서부터 무한대까지의 임의의 모든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HU라고 얘기하는 최소 에너지 값이 있고 그 최소 에너지 값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최소 에너지가 있고 그것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연속적인 진동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흑체 내에 존재하는 쌍극자의 진동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역시 그 쌍극자의 평균 에너지를 갖다가 한번 구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쌍극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입실론인 HU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HU, 2HU, 3HU, 뭐 덴덴덴덴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아까 평균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까는 연속적인 평균이었었죠. 연속적인 값의 평균이었죠. 그래서 평균을 내기 위해서 뭐를 갖다가 사용을 했었죠? 지수함수를 사용을 그 인테그레이션을, 적분을 갖다가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불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죠. 그럼 평균을 낼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에 비례하는 값이 뭐죠? 마이너스 KT분의 2 바이브레이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의 썸메이션 된 값이 뭐예요? 아까는 인테그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값을 갖으니까 시그마를 갖다가 해야 되죠. 썸메이션을 할 때. 그래서 시그마 n은 이코르 1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해놓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KT분의 2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한 바이브레이션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확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확률에다가 해당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곱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0서부터 이걸 1서부터 무한대까지 썸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바로 바이브레이셔널 진 에너지의 평균값에 해당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썸메이션 되는 이 값은 상수니까 얘를 갖다가 요 위쪽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입실론이라고 얘기하는 값에 무엇에 해당이 된다? 정수배에 해당되는 값을 갖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거를 n 입실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n 입실론이 뭐냐면 바로 불연속적인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값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덴서티를 갖다가 구했더니만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그 에너지 덴서티 곡선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더니만 어떻게 되느냐?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정을 세우니까 현상이 설명이 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가정이 옳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물론 현상을 설명하는 가정이 2개, 3개, 6개, 막 10개씩 존재한다 그러면 무슨 가정이 맞느냐를 가지고 또 논쟁이 붙겠지. 그렇지만 문제는 흑체 복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정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저게 흑체 복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레일레이가 난 못해, 난 이거 설명 못해, 손들었어 라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10수년에 걸쳐서 유럽에 내놓으라는 과학자들이 다
한 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난 안 돼. 나도 안 되더라. 나도 못하겠어. 이런 소리만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끝 무렵에 프랑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저거밖에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가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빛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게 될까?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면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부터 발생이 된 빛 에너지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불연속적인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빛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가져? 정말 광자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드디어 과학계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었던 게 뭐냐면 빛의 입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처음으로 과학계에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빛은 한 300년에 걸친 고전역학의 시기에서는 전자기파 혹은 전자기파라고 얘기하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빛이 입자로서의 특성을 갖는다고 이것을 처음으로 과학계에 화두로 던지게 됐었던 게 흑체 복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프랑크의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 프랑크의 가설이 바로 빛이 갖는 입자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게 됐었던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빛의 입자성이란 그럼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갖다가 잘 해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빛의 입자성이라고 얘기를 할 때,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빛의 입자성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애들 많아요. 근데, 물론 알면서 떠드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인 거고, 근데 전혀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 듣고 입자성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사회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중에 빛의 입자성, 이런 거 한 번은 들어봤다고 얘기해서 빛의 입자성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빛의 입자성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빛이 입자로서의 특성을 가져? 그러면 지금은 전자현미경이 발달을 됐으니까 그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지금 원자 보잖아. 앞으로 좋은 전자현미경이 나오면 빛입자도 볼 수 있겠네. 빛입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동그랗게 생겼을까? 네모나게 생겼을까? 삼각형으로 생겼을까? 이런 거 생각하죠. 이 빛이 입자야? 그럼 전자의 무게는 얼마잖아. 그럼 빛입자의 질량은 얼마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게 빛의 입자성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합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자, 빛의 입자성의 본질은 이제 뭐냐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입자하면 제일 익숙한 게 이런 거죠. 분필. 입자죠. 근데 눈에 보여야지 입자냐? 그거 아니죠. 자, 내가 분필을 갖다 여기다가 3개를 집어넣었어. 3개를 집어넣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필 눈에 안 보이지. 이 안에 몇 개 들었는지 안 보이지.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 안에 분필 몇 개 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보지 않고 아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질량 측정하고 난 다음에 분필 한 개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3이라고 얘기하는 정수값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죠? 이 안에 분필 3개 들었구나.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건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분필의 질량은 결정되어 있고 분필의 전체 질량은 분필 한 개의 질량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질량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보지 않고도 이 안에 들어있는 분필의 개수를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를 활용을 한 거죠? 분필의 질량의 불연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지 않고도 이 안에 들어있는 분필의 질량을 갖다가 측정을 갖다가 분필의 개수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특정한 물리량이 있어. 근데 그 물리량이 불연속적인 거에 대해서 입자성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인간이 측정 가능한 수많은 물리량 중에 어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질량이 불연속적인 걸 가지고 입자성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입자성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물리에서 얘기하는 입자성은 딱 한 가지예요. 측정 가능한 어떠한 물리량이라도 불연속정이라면 그것이 곧 뭐다? 입자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에서 얘기하는 입자성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빛이 입자로서의 특성을 갖는다의 본질은 뭐야? 질량이 있다? 혹은 질량이 측정이 된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광자라고 얘기하는 에너지에 그 광자 에너지 hnu죠. hnu에 해당되는 정수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빛 에너지는 특정 에너지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을 가짐으로써 빛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곧 빛의 입자성의 본질이자 유일한 입자성이, 사실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본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입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에너지의 불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입자로서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런 입자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빛의 질량이 얼마냐? 없죠. 빛의 질량이 어디 있어요? 빛에는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없습니다. 빛은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없고 빛이 갖고 있는 입자성이 바로 뭐냐?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불연속성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입자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입자성, 에너지의 불연속성 많고 또 다른 입자성은 뭐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자, 그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빛의 입자성을 입증하는, 에너지의 불연속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특성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광전 효과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컴퓨턴 효과, 이런 걸 통해서 빛의 입자성의 모든 특성들, 빛이 입자로서의 갖는 모든 특성들이 다 드러나게 시작을 갖다 합니다. 자, 에너지의 불연속성,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운동량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특성, 이런 것들이 질량은 없지만 운동량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동량과 유사한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광전 효과, 뒤에 나오는 컴퓨턴 효과,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먼저 광전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 광전 효과 1905년 아인슈타인 이렇게 써 있어서 마치 아인슈타인이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는 아닙니다. 광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이게 1800년대 1830, 40 뭐 이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 광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알려진 지 뭐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갖다가 하기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럴싸하게 프랑크의 가설을 갖다 끌어와가지고 그럴싸하게 처음으로 설명을 했었던 게 바로 아인슈타인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실험 결과는 이미 오래전에 알려져 있었지만 아인슈타인이 제법 그럴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느냐? 외부에서 금속에다가 혹은 아니면 반도체도 돼요. 금속 혹은 반도체. 여기서는 얇은 금속 방막을 얘기를 합니다. 얇은 금속 방막에다가 빛을 쪼여줬더니만 그 빛이 흡수가 되고 대신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금속 방막, 얇은 막이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갖다가 쪼여줬더니 빛이 흡수가 되고 대신 전자가 튀어나와요. 빛이 흡수가 되고 전자가 튀어나간다. 빛을 쪼여줬을 때 그 빛 에너지는 흡수하고 대신 전자가 튀어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광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에 의해서 발생한 전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광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현상을 빛을 쪼여줬을 때 빛을 흡수하고 대신 전자가 튀어나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광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광전 현상을 가지고 알려졌었던 굉장히 유명한 실험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게 빛의 프리퀀시예요. 빛의 주파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빛의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가 있으면 2분의 1 mv, me, v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서 ek. 이게 뭐냐면 떨어져 나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죠.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사용한 빛의 주파수에 대해서 그래프를 갖다가 그린 결과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EK,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떨어져 나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내가 사용한 빛의 주파수에 비례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사용한, 여기에 사용한 빛의 주파수를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전자에, 떨어져 나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비례해서 증가하더라.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특정한 주파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 문턱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턱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력한 빛 에너지를 쪼여주더라도 즉 전자가 떨어져 나가지 않더라라는 실험적인 관찰 결과가 있었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문턱 주파수가 있는데 문턱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해서 증가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문턱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예를 들어서 빛의 세기를 1W에서 10W로, 10W에서 100W로, 100W에서 1000W로 이런 식으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게 되면 무엇이 증가한다?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의 숫자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걸 요거는 빛의 주파수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빛의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광전자에 의한 떨어져 나간 광전자에 의한 그 전류의 세기죠. 광전자가 여기에 지판에 도착을 해요. 지판에 도착을 하면은 이쪽에 뭐가 연결이 되냐면 플러스 극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전자가 도착을 하면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전류의 세기를 갖다가 측정을 해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뭐에 비례할까? 초당 도착한 광전자의 개수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 전류의 세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한 빛의 주파수의 상관관계를 보면 여기서도 문턱 주파수라는 것이 있고, 이 문턱 주파수하고 당연히 이 문턱 주파수는 비례하죠. 그러면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런 식의 관계를 가져요. 그리고 이것이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10W, 20W, 30W. 내가 사용한 빛의 세기하고 상관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사용한 빛의 세기가 증가를 하면 초당 도착하는 전자의 개수가 점점 비례해서 증가를 갖다가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문턱 주파수 이하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100만 와트를 쪼여주더라도 전자 하나가 안 떨어져 나온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문턱 주파수 이상에서는 빛의 세기를 증가를 시키면은 그 빛의 세기에 비례해서 떨어져 나가는 전자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데, 문턱 주파수 이하에서는 전자가 하나도 안 떨어져 나간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파수하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봤는데, 문턱 주파수 이하에서는 역시 전자는 안 떨어져 나가고, 문턱 주파수 이상에서는 빛의 주파수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 떨어져 나가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실험적 사실 두 가지가 광전 효과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두 가지 실험 사실을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자, 아인슈타인이 요거를 설명했었던 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프랑크 가설이 등장했었던 시기를 봅시다. 이거 1900년이죠. 이거 1905년입니다. 딱 5년 뒤에요. 프랑크 가설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5년 뒤니까 유럽 과학계에서 진짜 핫하고 따끈따끈하면서 저게 그 프랑크 가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요. 아인슈타인도 역시 그런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프랑크의 가설을 갖다가 끌어오는 거예요. 자, 빛이 흡수가 되고 그 결과 전자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여기에 빛 에너지 혹은 아니면 광자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이게 소멸이 돼요. 소멸이 되면서 그것이 전자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광자의 에너지가 소멸이 되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전환이 됐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EK, 이건 전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mE V의 제곱.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문제는 그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데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워크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거를 갖다 워크 펑션, 일함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원자에 결합이 되어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소멸된 광자 에너지 중에 일부는 그 전자를 떼어내기에 필요한 에너지, 워크 펑션을 공급하는 데 사용이 되고, 남는 에너지가 떨어져 나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성립을 적용을 한 거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너지, 빛의 에너지에다가 뭘 적용을 시켰느냐? 프랑크의 가설을 갖다가 적용을 갖다가 시킨 거예요. 즉, 빛은 광자라고 얘기하는 최소 에너지의 정수값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광자 여러 개가 전자 하나한테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자하고 전자가 충돌할 때 1대1로 충돌을 하는 것처럼 광자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전자 하나한테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광자 에너지가 전자한테 공급이 되고,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전자를 원자로부터 떼어내는 데 사용이 되고, 남는 에너지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를 얘기를 하느냐? 광자와 전자가 1대1로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자 하나가 필요한 에너지를 광자 2개가 공급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광자 3개가 공급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전자 하나가 필요한 에너지는 반드시 광자 하나로부터만 공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다? 당구공 2개가 당구공이 있는데 2개의 당구공이 동시에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다라는 얘기죠. 즉 당구공 하나에 필요한 에너지는 당구공 하나, 조준된 당구공 하나가 공급을 한다라는 식의 접근법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자라고 얘기하는 입자가 실제 있는 것처럼 전자라고 얘기하는 입자에다가 에너지를 주는 것은 광자 1개다. 광자 2개가 전자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확률은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건 무시할 수 있고, 광자 1개가 전자 하나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자가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해 줄 때 뭐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입자의 충돌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식의 접근법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리어레인지를 했어요. 리어레인지를 했더니만 이게 이제 Y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Y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EK를 놔두고 난 다음에 Hν-파이를 갖다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Y절편이 마이너스 파이이면서 주파수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 빛의 주파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워버리면 뭐하고 똑같아요? 저 그림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실험 결과를 완벽하게 설명을 갖다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했었던 워크 펑션은 이게 어떤 식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1905년이에요. 1905년은 아직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도 없던 시기예요. 돌튼의 원자 모형이 존재하던 시기입니다. 돌튼의 원자 모형은 뭐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었던 살구 포딩 모델이죠. 그래서 말랑말랑한 플러스 차지의 젤이 있고, 그 사이에 마이너스 차지를 갖는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녀석하고 플러스 차지를 갖는 젤리는 서로 강력한 전기적인 인력을 결합이 되어 있죠. 이 전기적인 인력을 갖고 있는 녀석을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워크 펑션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적으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거죠. 핵이 있고 최외각에 어떠한 전자가 있다면 그 최외각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뭐죠?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던 이 워크 펑션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온화 에너지하고 거의 똑같은 값을 가져요. 물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고, 워크 펑션은 금속 방막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약간 값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핵에 결합되어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을 갖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금속 방막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원자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값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이 워크 펑션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얘를 갖다가 지금 소디움, 나트륨이죠. 나트륨 원자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를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 y절편이 나오죠. 그 y절편 값에 마이너스 푸사이가 나오는데 그거의 절대값이 결국은 뭐에 해당이 된다? 소디움의 첫째 이온화 에너지와 유사한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타슘이 되고, 그 다음에 로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소디움, 그 다음에 여기에 포타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로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그 나트륨하고 포타슘이 있는데 좀 어떻게 돼요? y절편의 절대값이 줄어들었죠. 이건 뭐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 감소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트륨의 첫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포타슘의 첫째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금속성이 커지면서 더 줄어들죠. 그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하는 거예요. 리나, 카루세 이렇게 나가잖아. 일족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나트륨의 첫째 이온화 에너지, 이게 포타슘의 첫째 이온화 에너지, 이게 루비듐의 첫째 이온화 에너지. 그래서 일족 원소에서 첫째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되는 현상이 여기서 쭉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 주파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문턱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서 주파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요 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죠? 초당 도착하는 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을 때 왜 초당 도착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질까? 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빛 에너지의 총량을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광자 에너지의, 빛 에너지의 최소값을 광자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광자 에너지의 정수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주파수를 고정시켰어요. 주파수를 고정시켰다는 얘기는 광자 에너지가 HU니까 얘를 고정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빛 에너지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를 증가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N을 증가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지? 초당 도착하는 내가 쪼여진 광자의 개수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예요. 주파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빛 에너지의 세기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금속판에 초당 공급해주는 광자의 개수를 늘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광자의 개수를 늘렸더니만 떨어져 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비례해서 증가하였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것도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빛의 입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다 설명이 된다. 여기서 빛의 입자성의 포인트는 빛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에 대한 플랑크의 가설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죠? 광자하고 전자가 에너지 교환을 할 때 어떻게 된다? 전자 하나가 필요한 에너지를 광자 두 개가 동시에 공급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자 하나가 필요한 에너지는 반드시 광자 하나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적으로는 연구를 계속한 결과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전자 하나가 필요한 에너지를 광자가 두 개가 동시에 공급해 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10줄이면은 5줄짜리 광자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와서 얘를 떼어낼 수도 있다. 그 확률이 있다라는 사실은 현대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는 몰랐죠. 지금은 알아요. 근데 그 확률이 얼마가 된다? 전자 하나가 필요한 에너지를 광자 하나가 공급해 줄 수 있는 확률에 비해서 한 100만 분의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실험 조건에서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가 필요한 에너지는 광자 하나가 공급이 된다. 그 다음에 전자와 광자 사이에 에너지를 교환할 때 마치 물리적인 충돌인 것처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성립이 되면서 진짜 빛의 물리적인 특성 중에 일부가
입자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네. 빛이 분명히 파동으로서의 특성은 명명백백하게 갖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서 입자로서의 특성도 분명히 있네. 라는 사실을 더 깊게 알게 만들어줬었던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광전 효과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스턴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컴스턴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광전 효과하고 대단히 비슷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갖다가 할 겁니다. 이거 삘 받아서 계속 나가다 보면 막 1시간 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는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